비트코인 100억 간다는 거에 꽂히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큰 이익을 못 봤다면 거의 마지막 기회다. 그럼 지금 수수료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하다는 게 또 많이 뉴스가 됐잖아요. 네네. 다들 뭐 지금 0%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 블랙락도 계속 동참을 해가지고 수정서를 계속 내면서 막 계속 수수료를 떨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ETF 중에서도 아주 초저 수수료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굴지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진심인 거네요. 이게 이번에 11개를 같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냈던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승인이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점 효과를 계산한 거죠. 선점 효과 때문에. 이게 투사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늦어져가지고 생긴 갭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우리는 되게 중립이다라는 그 SEC에 이제 SEC가 엄청 두들겨 맞았나 봐요. 이번에 성명서를 보니까. 네,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피해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동안 엄청난 이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이제 선점 효과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6개월씩 무료 수수료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흥미로웠던 게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게리 겐슬러도 심리적인 압박이 많았던 건지 이번에 실제로 투표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그래서 위원 5명 중에서 3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인데 둘은 역시나 반대 찬성을 했는데 마지막 캐스팅 보트가 게리 겐슬러가 승인에 찬성을 했다고 프로브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뭘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게리 겐슬러도 이제는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좀 확신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는 원래 관료는 아니니까 다시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이 클레이튼 의장도 결국은 암호화폐 업계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 정책을 해놓고 네. 예. 저는 이번에 될 가능성이 높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이 클레이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미국은 전직 관료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네네. 당을 초월해서 전직 관료들이 대신 말할 때가 많아요. 예, 국가안보 문제도 당이 바뀌어도 전직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는 말이 지금 현직이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 회전문 인사라 그래가지고 당하고 무관하게 그들은 그들 안에서 돌아요. 물론 이제 당이 바뀌면 이제 더 민주당 친화적, 더 공화당 친화적이겠지만 그 서클은 유지를 하는 거죠. 된다. 예.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자기도 그날 이거 SEC 의장 그만두고 은퇴하고 뭐 공적인 활동을 안 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결정이라는 건 자기가 진짜 비트코인 싫어한다면 싫은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 거의 직전에 아무래도 승인에 대해서 막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고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 가까워졌구나라는 좀 확신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3일 전에 얘기했어요. 3일 전에. 네, 맞습니다. 정말 직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전체적인 흐름들을 또 알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얘기는 여기서 좀 마감을 하고요. 이제 과거 사이클 대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굉장히 많이 어떤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요 정도 구간 동안에 아주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교수님 어떻게 비슷한 사이클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ETF 승인을 왜 제가 환영하냐면 그놈의 그 비트코인의 그 폭등과 폭락 이제 저도 지쳤거든요. 이제 저도 한 번만 더 그 쓰나미를 만나면 이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저도 남태평양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화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비트코인하고 각종 그 자산들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는 0.15고요. 낮아요. 네. 실버가 더 높아요. 0.28. 오히려 그러네요. 네. 네. 이더리움하고 아주 높겠죠. 이건 네네. 볼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비트코인하고 전통 자산 중에 액티브 이쿼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뭐 발전 유망하지만 위험한 그 주식들 모은 거고 네네. 패시브 이쿼티라는 건 우리 지수.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다르죠. 똑같네요. 근데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이제 2021년하고 2022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에요. 상환 자산이다. 네,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꼭 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재무관리 이론에서 배운 걸 약간 설명드리면 위험에는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네. 와인을 가지고 설명하면 내가 어느 와이너리에 투자하는지는 비체계적 위험하고 체계적 위험에 다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 와이너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와인 산업 전반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와인 산업 전반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하지만 다른 와이너리에 분산 투자하면 그 와이너리로부터의 위험은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네, 네, 그래서 비체계적.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늘리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하는 거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 분산 못 시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자체의 변동이라든가 와인 산업의 퇴조, 사람들의 입맛의 변화, 뭐 기호의 변화 이런 거 못 막거든요. 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좀 완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그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그린, 골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보험도 들어가요. 그 비체계적 비상관 자산. 네.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황금성이 뛰어나고 전 세계 어디서나 되고. 그리고 이자율 정책하고 무관하게 지가 그냥 혼자 올랐다가 혼자 떨어지고. 그렇죠. 예. 알아서 움직여주고. 네. 근데 이게 자기 돈이라면 떨어지는 거에 주목해서 투자를 못 하는데 기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포 때문에 막 떨어질 때 지난번에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주식하고 같이 연동되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는 이런 의무조항 같은 거에 구애를 안 받았던 거예요. 빨리 비트코인 청산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좋게 만드는 게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 ETF가 이 비트코인의 그 떨어질 때 그 끝없이 떨어지는 거를 잡아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바로 이 의무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틀 안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면 이런 건 청산 못 해요. 네네. 저도 근데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구간들은 이제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잡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런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승은 둔화돼요. 상승도 둔화되고 상승은 하락도 둔화돼요. 결국 둔화된다. 예, 예, 예. 상승이 둔화되는 이유는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과감하게 예측하라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이 비트코인의 광야 시절의 마지막 해고 광야의 마지막. 네, 비트코인이 레드카펫을 걷는 첫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큰 이익을 못 봤다면 거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예. 와, 멘트가 너무 좋네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엄청 요동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가오는 반감기가 또 처음이신 분들도 이 ETF가 승인됐다고 하니까 이제 기회구나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렇게 신규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반감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반감기 때를 이제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반감기는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이 2배가 오른다는 그 단순한 원칙인데 보통은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들어가려고 그런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반감기 때는 가격이 안 오르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하루 6조 원이 비트코인을 기준에서 거래되는데 뭐 이런 저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이제 저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 시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다른 패턴으로 갈 거예요. 패턴이 달라질 것 같다. 뭐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는 또 좀 성숙해진 자산인 만큼 막 들쭉날쭉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뭔가 흐름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망한다라는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신문의 기자들이 썼단 말이죠. 네네. 이제 쓰겠어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이제 못 써요. 왜냐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히 저 같은 분 사람이 아니라 블랙락이잖아요. 그렇죠. 블랙락 같은. 네.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함부로 못 써요. 그거는 굉장히 큰 소송을 이제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진짜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거 자기가 한번 잘난 채 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잘난 채 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하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감기의 기점으로 투자자분들은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네, 만약에 혹시나 참고하신다면 책을 아마 계속 리포트가 나올 텐데 ETF 때문에 이제 리포트가 되게 고급이 될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기관들이 막 쓸 텐데 기관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볼 건데 채굴 회사들이 있어요. 네. 채굴 회사들의 이익이 가장 관심거리일 거예요. 맞습니다. 채굴 회사들의 이익이 줄잖아요. 그럼 채굴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던져요. 네.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오면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막 던져서 그 물량이 다 시장이 받아놓고 나서 폭등하죠.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일기점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 이제 채굴 수익이 절반으로 이제 줄면서 아무래도 이제 채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물량들을 좀 이전에 채굴자들이 던지는 패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오디널스 프로토콜 때문에 지금 수수료가 이제 채굴 수수료 말고도 지금 트랜잭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는데 이건 상황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렇게 갑자기 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채굴자들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도 과거 패턴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을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비트코인의 뭐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오디널스는 약간 이제 변태죠. 변태. 예,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최소한 거래만 기록하도록 맞습니다. 하고 노드가 확산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거래 수수료가 비싸다는 건 뭐냐면 트래픽이 자꾸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미 없는 게 자꾸 집어넣는 거죠. 트래픽이 네. 자꾸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채굴자가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네. 자기 장비로 하는 건데 자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줄어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비트코인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를 삽입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뿐이지. 네. 그런 용도로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을 맞습니다. 유시해가지고 네. 이더리움은 이제 그렇게 무한정 못 넣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런 공격이 없도록. 근데 비트코인이 그 부분에서 약간 취약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보안 취약한 건 아니고 보상 체계가 이제 취약해. 완전히 비례하지 않으니까. 네. 트래픽이 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이 신나는 거죠. 막 채굴자들이 채굴 수수료가 막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더리움한테 뺏겼던 플랫폼 파일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네. 이더리움 이게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까지는 이제 일체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3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아예 레이어 1이고 레이어 2에서 이제 그런 확장형 그런 뭐 플랫폼들이 이제 그게 라이팅 네트워크도 그 중에 네, 하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붙는 구조인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그 텍스트를 심게 하면 할수록 이제 이더리움이나 그 기타의 알트로 갔던 어떤 그런 수요가 이제 비트코인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고 채굴량이 줄어들어도 수수료 파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결국 되겠지만 오디너스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그럴 수 있는 상상력을 주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지겨운 질문. 또 채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저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엄청나게 대답해야 돼요. 10년 전부터. 네. 예, 다 있는데 대답이. 근데 아무튼 그런 걸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죠. 저는 좋게 봅니다. 저는 좋게 보는데 완전히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원리적으로 오디너스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은 전혀 아니죠. 저는 현실주의자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관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미국에 대한 얘기 좀 해봤는데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이제 비트코인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예상들을 하시는지와 이 미국과 이제 비트코인이 손을 잡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안정성은 뭐 월등하게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지금의 전 세계 통화, 무역, 금융 시스템은 미국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에 의한 미국이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 제가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호르무즈 안에 수에즈 운하로 나오는 그 홍해가 막혔잖아요. 예멘 반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어딜 쳐다봐요? 한국 쳐다보나요? 아니요. 한국 해군이 가서 해결해. 뭐 이러네. 일본 쳐다보네. 네네. 어딜 쳐다보죠? 다 미국을 내죠. 미국 쳐다보죠. 네. 미국의 책임이에요. 미국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미국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트럼프인 거고. 이게 니네 책임이지 왜 내 책임이야? 우리 셰일가스 나와. 우리 홍해 안 지나도 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미국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10년 동안 외친 게 그 행간은 뭐가 있냐면 결국 비트코인은 미국이 풀어야 풀리고 그리고 미국이 풀게 되어 있다. 네. 결국은 미국이. 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속성상 탈중앙성이 탈정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좋아할 수 없죠. 막으려면 막아야 되죠.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식 국가관하고 미국식 국가관 두 개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냉전처럼 치열하진 않지만 일종의 이제 이념적인 냉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도 이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식 국가 주도형 아니면 서구에서 발전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 형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이런 이념적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식에서는 국가가 주도권을 잡긴 하지만 그래도 숨쉴 틈이 이렇게 민간에 있어요. 많이 열어놨죠. 그 숨쉴 틈을 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와서 기생을 한 거죠. 근데 기생하고 있는데 못 죽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중추에 가서 딱 숙주를 내렸어요. 숙주를 잡은 거죠.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생수 같은 거죠. 얘는 못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약간만 자유화를 주면 한 달에 500억 달러씩 유출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애국을 부르짖지 중국의 슈퍼리치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외국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악순환에 빠졌어요. 놔주면 외국으로 도망가니까 죄일 수밖에 없고. 그럼 개혁한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3만 명, 4만 명씩 공무원들을 숙청했어요. 와, 정말요? 1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숙청한 거예요. 그렇죠. 10년으로 두고 보면은 중국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나라가 엄청 커요. 그래서 공무원 엄청 많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받았겠어요? 막 영화 배우도 어느 날 사라지고. 그렇죠. 갑자기 사라지고. 심지어는 알리바바의 마윈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글로벌 기업의 수장도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그렇죠. IT 기업도 수장인데 갑자기 다 사라지다 와요. 그러면 다 비밀 서약하고 가서 몇 대 맞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죠. 박 작가님이 돈이 몇십조 있어. 중국에 살고 싶어요. 절대 싫죠. 다른 나라에서는 소왕국의 왕인데 중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맞아요. 재산도 뺏길 수 있고. 그들이 틈만 나면 해외로 돈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비트코인하고 도저히 같이 못 가요. 아니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한테도 데미지를 주지만 중국한테 너무나 큰 데미지를 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도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의 어떤 사례들을 더 좀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데 이제서야 미국이 말을 듣네. 내 말을 듣는 10년 걸리네. 이제 깨달았나 봐. 와, 10년 전에 그 말씀 하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 공부할 때 2013년에 미국에서 실크로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약으로. 그래가지고 법무부 차관보를 불러냈어요. 상원인가 하원에서 청문회에서. 첫 문장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세계 무역을 건전할 수 있는 유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포통했어요. 와, 그 당시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엘리트들은 제가 지금 말한 걸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거를. 와, 10년 전에 이게 미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를 캐치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성공 아닌데요? 미국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막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도 내부에서는 이제 막 갑론을박 있었죠. 그러나 캐서린호는 아시잖아요. 캐서린호는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공부해가지고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요한 사건 다 한 다음에 2015년도인가 6년도에 손 털고 나와가지고 스탠포드에서 블록체인 강의하고 코인베이스 이사하고 지금은 1조 가장 큰 거 이제 ETF 때문에 바뀌겠지만 가장 큰 ETF 전까지는 아마 가장 큰 크립토 펀드 매니저죠. 검사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목소리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야 뭐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나 이런 거를 공부해서 그걸 종합했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 제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흐름을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비트코인 하면은 편견이 있으니까 묻지마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있었으니까 10년이 걸린 거고요. 오히려 진짜 놀라운 건 일본이죠. 일본은 그 실크로드 사건 나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마운트 곡 사건이 일본 신주쿠에 있었던 거래소예요. 엔화 거래소는 아니고 달러 거래소죠. 그게 붕괴되고 나서 일본인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난리가 났으니까 외국인들이 막 와서 시위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처음부터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민련 일본의 그 가장 큰 당이죠. 자민련 태스크포스 팀이 딱 스터디를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거는 비트코인은 못 막는다. 민간 자유를 일단 맡기자라고 해놓고 입법화해가지고 2016년도인가 입법화해버리잖아요.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유명한 분이 있나? 저는 개인이 없죠.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일본 아닌데 일본 정부가 똑똑해요. 정부가 오히려 요즘에도 맞죠. 웹3도 정부 차원에서 관료들이 똑똑해요. 집단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은 개인이 똑똑하고
그 똑똑한 개인들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 분명한 거고 일본은 그런 스타들은 안 보이는데 집단이 똑똑해. 또 미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명확하게 또 그림이 그려지는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어쨌든 비트코인과는 도저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그러네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또 채굴 해시레이트 비율로 봤을 때는 미국에 이어서 또 2위를 하고 있는데 채굴 해시레이트 비율이 20%가 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20%가 넘을 수 있을까요? 중국 인구가 14억인가요? 10억이 네, 넘죠. 10억 넘습니다. 네. 아마 인류가 아직까지 독재 정부를 하고 싶어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도 규모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통제된 사회인데도 구멍이 많은 거죠. 아니 그렇게 정부가 난리를 쳐갖고 채굴 파워를 0으로 만들어놨는데 1년 만에 슬금슬금 다시 들어와갖고 20%가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카자흐스탄보다 많은 예. 지금.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는 건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없는데 소유 금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더 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어떤 흐름에서도 이 중국이 또 어떤 방해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는 예, 그리고 일벌백계 하겠죠.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고 관료가 가장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관 중에 국민들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못 막더라도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갖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 공무원 친구들은 비트코인 없어요. 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귀찮아서 안 산 거겠지만 말은 그렇게 해요.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비트코인 갖지도 뭐 만지지도 언급도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국은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럼 저희 이제 비트코인 오늘 또 멀티 체인으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비트코인 마지막 질문을 좀 가격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교수님 이렇게 영상들이 워낙 유튜브에 많다 보니까 영상 보면은 100배 상승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100억 상승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썸네일이에요, 썸네일. 네, 썸네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장기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로 표시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네. 초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격이 한도 끝도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이 기준점이 될 거니까 한도 끝도 올라간다는 게 맞아요. 그럼 100억, 100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숫자니까. 지금의 달러 가치에서 그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달러 가치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네네. 그때 되면.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이제 10만 달러가 되기 전에 미국이 품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느낌으로는 비트코인이 10만에서 30만 사이에서 잡힐 거예요. 아마. 제도권이 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가격을 잡으려고 해도 품어야 돼요. 그러면 10만에서 30만 사이에서 가격이 잡힌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의 상승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금과 같은 거죠. 더 이상의 상승이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유보시킬 수가 있겠죠.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적정한 수준에서 이 기관들이 수요를 통해서 뭔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그렇죠. 거대한 자금들이 좀 들어와 버린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실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일관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근본주의자들 생각에 동의하진 않아요. 네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바예요. 바라지 않는 저는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가 안 망한 걸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그러길 좀 바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품지 않으면 달러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임계점을 지나서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100억이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달러는 붕괴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20억에서 30억 사이, 그러니까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2억에서 한 4억 정도 4억 사이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보합을 할 수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러나 기존의 이 통화 시스템이 그 비트코인 때문에 건강한 상태 유지하는 거죠. 오히려 그건 더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뭐 달러를 찍어내는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러의 속성상 뭐 화폐금융론을 공부해보시면 금방 알지만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정보 통화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무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그 구조가 적자국으로서 지금 기축 통화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에 비례를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네, 근데 상승하는데 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상승하는데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그래프가 완만하죠. 네, 너무 사실은 그때 이제 2011년 이후로 굉장히 찍고 나서는 이후에는 뭐 이후에도 상승은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어떤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마 제도권이 품었을 때 나타난 결과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만약에 달러만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통화 시스템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계속 뭐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 고령화 대비한다고 계속 이제 복지금 줄 수밖에 없게 되면 결국은 붕괴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100억 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100억 간다는 거에 꽂히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생각해야 돼요. 통화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로 표시한 가격이 한도 끝도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통화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네.